자, 토요일 아침 자고 일어났는데 나스닥이 4% 빠진 것을 보고 잠이 확 달아났습니다. 나스닥이 이 위치에서 1, 2% 날아간다 하더라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적당히 손절할 수 있다는 자신감이 있었는데 1, 2%가 아니라 중간도 없이 중간 다 생략한 다음에 4%나 폭락이 나왔습니다. 금요일 밤에 잠들 때 나스닥이 초반에 BJ 파월의 금리 발언으로 인해서 나스닥이 이렇게 순식간에 1%까지 빠졌다가 또 순식간에 보합까지 말아 올렸다가 널뛰기를 하면서 한 마이너스 3% 정도까지 거래되는 것을 보고 눈을 감았는데 자고 일어나니까 원웨이 하락으로 4%나 폭락이 나왔습니다. 자, 최근에 나스닥이 하락하는 구간이 있었지만 하락해봤자 1, 2%였습니다. 만약에 주식을 가지고 있다가 나스닥이 1, 2% 하락한다 하더라도 충분히 폭락 전엔 징조가 있을 것이고 1, 2% 떨어져도 주식을 가지고 있는 것은 뭐 기껏 해봤자 시초가 대비 1, 2%에서 덜어낼 수 있으니까 나스닥이 떨어지든 말든 크게 신경을 쓰지 않고 있었는데 이번 폭락으로 인해서 당연히 신경을 쓸 수밖에 없으며 최근에 야간 선물을 확인을 안 했지만 이렇게 갑자기 큰 폭락이 나오게 된다면 야간 선물을 한 번쯤은 봐야 될 수 있는데 코스피 야간 선물을 보면 마이너스 1.6% 정도 하락이 나왔으며 월요일 초반에 나스닥 선물이 소수점으로 큰 변화가 없을 경우에 코스피 또한 1.6% 근처에서 출발할 수 있겠습니다. 자, 지금 문제가 뭐냐면 나스닥이 한 번도 반등이 없는 원웨이 하락장이 나왔다는 것이며 많은 사람들이 시장에 갑작스러운 이런 충격을 기대하지는 않고 시간의 거래에서는 오히려 레버리지가 올랐습니다. 이걸 해소하고서 다시 상승으로 전환되지 않을까, 좀 해소되는 분위기이지 않을까라는 생각에 시간의 거래에서도 레버리지 쪽으로 우세가 있었는데 이걸 다 깨버리고서 원웨이 하락장이 나왔다는 것은 국내 증시도 똑같이 원웨이 하락장이 나올 수도 있으므로 최소 장 시작하고 30분 정도는 지켜보면서 계속 저점을 파는 원웨이 하락장이 나오는지 또는 기관과 외국인이 어떤 대응을 하는지 꼭 30분 정도는 지켜봤다가 그때 신규 매수를 할지 결정을 하셔야 될 것이며 초보자분들은 누가 보더라도 지수가 완전히 좋아졌다라는 생각이 들 정도로 회복한 게 아니라면 지금 시장에서는 가만히 있는 게 최선인 것 같습니다. 투자에는 타이밍이라는 게 있습니다. 개인 투자자가 그 정확한 타이밍을 아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지만 다른 거 다 분석할 필요 없이 오직 신용잔고만 보고 신용잔고가 많이 빠졌을 때 접근하는 게 개인 투자자가 그나마 지금 현실적으로 성공 확률이 높은 방법이라 할 수 있기에 지금 초보자분들은 굳이 혹시나 월요일 시장에서 다시 반등이 나온다 하더라도 당분간은 따라 붙을 이유가 없습니다. 자, 제가 지금 생각하는 우리나라 증시 한 1, 2년 정도는 진짜 잘 풀린다 하더라도 지금 수준 한 2,500 정도 수준을 유지해 주는 거라 생각을 하고 있습니다. 진짜 잘 돼야지 수급이 좀 받쳐줘야지 이 정도 수준을 유지할 거라 생각을 하고 있으며 만약에 여기서 최악이 된다면 한 번 더 바닥을 갔다 올 수도 있지만 바닥까지 간다 하더라도 지난 2020년 대폭락까지는 가기는 어려울 거라 보고 있습니다. 빠진다 하더라도 제한이 되겠지만 또 올라가기도 어려운 시장, 그런 아주 지루하고 힘든 시장이 1, 2년 정도는 이어지지 않을까란 개인적인 생각을 가지고 있습니다. 제가 전문가 수준의 분석은 아니지만 이때까지 실전 경험으로 인해서 아주 단순한 방법으로 하락장을 피하고 있는데 지금 6가지 이유가 있습니다. 일단 첫 번째는 나스닥의 미친 변동성인데 아직까지 나스닥이 완전히 무너지진 않았습니다. 여기 4% 폭락이 나왔다 하더라도 코스피 코스닥과 달리 아직 장기적인 추세는 살아 있습니다. 언제라도 이게 회복될 수 있는 가능성이 있는 상태이기 때문에 지금 나스닥은 뭐 잠깐 휘청거린다 하더라도 괜찮은 편이긴 하지만 가장 걸리는 것이 나스닥의 미친 변동성입니다. 계속 올라가는 거면 상관없지만 중간중간에 하락이 이렇게 무섭습니다.
예전에 나스닥이 어땠냐면 계속해서 올라오는데도 중간에 떨어진다 하더라도 1, 2%가 전부였으며, 그리고 회복력이 정말 좋았었지만 지금은 안 좋다, 이렇게 말을 할 수가 있습니다. 예전엔 이 회복력이라는 것 자체가 증시에 매수세가 강한가 매도세가 강한가를 짐작할 수 있는 방법이며, 제가 시간이 지나고 나서 결과를 보고 말씀을 드린 게 아니라 이 나스닥의 미친 변동성에 대해서 언급을 시작했던 게 작년 11월입니다. 작년 11월에 딱 발견을 한 게 아니라 1월부터 시장이 하락이 나올 때, 여기까지는 별 문제가 없었습니다. 그전에도 당연히 하락장을 중간중간에 경험을 했기 때문에 여기까지는 문제가 없었지만 1월에 하락하고 나서 이 엄청난 변동성이 유지가 되면서 회복력이 더뎠기 때문에, 예전 같으면 나스닥이 하락장에 가봤자 몇 주 안에는 바로 회복이 나왔지만 작년 11월부터 회복력이 없어졌습니다. 떨어지고 나서 회복하지 못하고 황금선도 유지하지 못하고 그대로 황금선 아래에서 거래. 이렇기 때문에 이런 하락장이 나왔으며, 나스닥의 큰 폭의 하락의 변동성이, 이 미친 변동성이 아직도 줄어들지 않게 된다면은 언제라도 다시 위협받는 시장이 찾아올 수 있다는 것이지만, 지금 우리나라 증시에서 나스닥이 중요한 게 아니라 우리나라 증시 본질이 참 좋지 못한 상황입니다. 현재 마르고 있는 거래대금, 그리고 무너져버린 투자심리. 다들 아시겠지만 거래대금은 완전히 무너지고 있으며 중간중간에 급등주가 나오긴 하지만, 거래대금이 그 급등주를 제외한다면 거의 대부분 자연스럽게 움직이는 것은 무너졌다 볼 수 있습니다. 예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 보시면 되겠으며, 그리고 투자심리는 완전히 무너져 버렸습니다. 안 그래도 무너진 상태인데 증시가 잠깐 올라온다 하더라도 거래대금이 다시 크게 늘어나거나 예전처럼 투자심리가 완전히 회복되는 게 아니라 그냥 당분간 잠시 동안만 기대감이 약간 생겼을 뿐이지, 투자심리가 살아나지 못하고 있는 와중에 나스닥에 또 엄청난 변동성이 나왔기 때문에 월요일 시장에 증시가 반등한다 하더라도 또는 하락한다 하더라도 당연히 거래대금이 말라버린 상태에서 투자심리가 단기간에 회복되는 것은 정말 어려운 일이 될 것입니다. 그리고 지수도 일반 종목이랑 비슷하게 생각을 하시면 되는데, 주가가 계속 올라가기 위해서는 어느 정도 거래대금이 활발해야 됩니다. 거래량이 활발해야지 주가가 올라갈 수 있는데, 거래대금은 계속 계단식으로 줄어들고 추세는 별로 좋지 않다면은 결국에 급등주들의 끝은 거의 제자리로 돌아가게 되어 있습니다. 지금 코스피도 거래대금이 줄어들면서 그냥 그전 수준으로 돌아가고 있다고 보시면 되겠으며, 지금은 좋고 안 좋고를 떠나서 그냥 예전의 모습으로 돌아간다 보시면 되겠습니다. 자, 그리고 문제가 뭐냐면 대부분의 종목들이 코스피 3300까지 가는 도중에 이 대상승장에서 시세가 매우 크게 나왔다는 겁니다. 적당히도 아니라 지수 따라서, 지수가 당연히 적당히 오른 게 아니라 이런 식으로 엄청난 각도로 올랐기 때문에 당연히 상위 종목들이 시세가 정말 크게 나왔습니다. 자, 시세가 적당히 나왔으면 뭐 별 차이가 없다면 언제라도 회복해서 다음 시세가 나올 가능성이 있는데, 이미 시세가 이렇게 많이 나와버리게 된다면 꼬여진 수급을 푸는데 방금 말씀드린 것처럼, 처음에 말씀드린 것처럼 1, 2년 동안 잘 된다 하더라도 현재 수준을 유지하는 것입니다. 한순간에 다시 고점을 회복하는 게 아니라 시간이 5년, 10년 지나도 회복을 못할 수도 있고, 회복을 하는 그림이 나온다 하더라도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될 것입니다. 시세가 크게 나왔다가 무너졌다는 것은 수급이 그만큼 꼬였다는 것이며, 이 수급이 풀어지면서 주가가 다시 상승 추세로 잡혀가지고 신고가를 다시 가는 그림은 엄청난 시간이 소요가 된다는 것입니다.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신고가 상태로 시세가 나왔으며, 코스피가 다시 올라가려면 상위 종목들 중에서 삼성전자가 다시 8만원 회복하고, 그리고 저 밑에 있는 하이닉스도 어느 정도 보기 좋은 자리까지 12만원 정도까지 회복을 하고, 그리고 삼바도 신고가를 쓰고,
그리고 그 밑에 있는 종목들도 거의 대부분 차트가 좀 올라와서 단체로 분위기가 굉장히 좋아 보인다 싶을 분위기가 되었을 때는 그냥 묻지마 투자를 해도 증시가 결국에 기다리면은 잘 될 가능성이 단기간에 충분히 보이는데 지금 당장에는 보이지가 않습니다. 네이버도 한 40만 원 가까이 되는 수준으로 회복을 해야 될 것이고 뭐 카카오도 12만 원 정도는 회복을 해야지 좋은 그림이 나올 것이며 거의 대부분의 종목들이 그렇습니다. 코스닥을 보면은 답이 나오실 텐데 과연 국내 시장에서 불신을 받고 있는 바이오주들과 함께 그동안 많이 올랐던 2차전지 종목들이 그 다음 시세가 나올지 아니면 시세가 다 하고서 이제 하락 추세로 완전히 무너져 버릴지 그거를 알 수가 없으며 그나마 2차전지 종목들이 버티고 있는데 2차전지를 제외하고 게임주나 지금 바이오 종목들을 보면은 현재로서는 참 어렵습니다. 자, 다음은 제가 높게 신뢰하고 있는 신용잔고가 다시 증가하고 있습니다. 17에서 18조 원대까지 빠졌다가 벌써 2조 원 정도 증가가 했습니다. 뭐 길게 설명을 안 해도 알겠지만 신용잔고는 언제라도 발목을 잡을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다섯 번째, 외국인과 기관이 무조건 단타라는 것. 단타가 아닌 종목을 찾기가 참 어렵습니다. 그러니까 우리나라 증시를 탄탄하게 장기적으로 올려줄 수 있는 수급이 밑받침돼야 되는 수급들이 그냥 단기간에 해먹고 나가는 게 전부이기 때문에 결국에 이 목적이 변하지 않고 반복이 된다면 증시는 안 좋은 방향으로 흘러갈 수가 있습니다. 그리고 여섯 번째는 누구나 알고 있는 뭐 안 좋은 경제 수치, 환율, 금리, 추세 등등. 투자에서 타이밍은 정말 중요합니다. 과연 내가 이 여러 가지 안 좋은 요소들을 뚫어내고 상승을 먹는 게 맞을지, 상승을 먹을 수 있을지에 대해서 생각을 해야 됩니다. 투자는 타이밍인데 그 타이밍은 주식을 하면서 몇 번 찾아오지 않습니다. 싸고 좋은 중고차나 집이 없는 것처럼 주식도 마찬가지로 싸고 좋은 기회는 거의 찾아오지 않아서 그걸 기다리는 과정에서 개인들이 지쳐가지고 이상한 타이밍에 매수를 하거나 또는 불리한 자리에 매수를 해서 물려서 고생하게 되는 것입니다. 제가 생각하는 아주 단순한 것들은 조심해서 손해볼 게 없다라는 생각을 가져야 됩니다. 우리나라에서 지난 2020년, 2021년에 주식을 시작한 인구가 정말 많은데 그 사람들 대부분이 주위에서 남들 다 돈 버니까 상승장에서 소외되는 게 싫어서 주식을 시작하신 분들이 정말 많을 겁니다. 주식뿐만 아니라 다른 투자도 마찬가지로 남들을 따라 하거나 남과 비교를 하면서 투자를 하면 끝이 좋지 않을 수 있기 때문에 그냥 지금은 투자 타이밍이 아니구나, 위험 요소가 많구나라 생각을 하고 언젠가 찾아올 수 있는 박앤세일 기회를 노리는 것만 생각하셨으면 좋겠습니다. 그 박앤세일 타이밍이 와도 좋고 안 와도 좋습니다. 안 오게 된다는 것은 증시가 이제 시간이 지나가지고 안정을 찾고 다시 고점으로 향하는 과정인데 그 과정에서는 누구나 쉽게 대형주 아무거나 사놓으면 수익을 얻을 가능성이 높을 것입니다. 그래서 안 오면은 나중에 상승해서 최고점을 뚫었을 때 타는 게 아니라 이미 최고점을 뚫기 전에 아주 단단하게 증시가 다져질 것입니다. 그 다져지는 타이밍이 저는 한 2800에서 3000 사이로 보고 있는데 이쯤에 완전히 다져졌을 때 사도 늦지 않을 것입니다. 그래서 그 박앤세일 기회가 오지 않는다면 나중에 좋은 그림을 기대하면서 살 수가 있을 것이며 박앤세일이 오게 된다면 또 박앤세일이라 생각하고 매수 기회가 주어질 것입니다. 어느 방향으로 움직인다 하더라도 내가 할 수 있다는 것을 알고 편하게 마음만 먹는다면 기다리는 자에게 분명히 좋은 타이밍이 올 것입니다.